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딱 1분만 읽어봐입니다. 지은이는 1분만이고 펴낸 곳은 메이트북스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1분만은 21세기 바쁜 대한민국 사회 현대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1년에 혜성처럼 등장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강박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이 강박은 21세기 바쁜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유튜브 코리아 선정 2021년 급성장 크리에이터 1위 2021 청소년이 선정한 베스트 유튜브 채널 사단법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에 선정되었습니다. 첫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 만 2년 만에 9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지식 크리에이터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은 독도를 누구 땅이라 생각할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독도를 두고 자주 마찰이 빚어지잖아. 그럼 북한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북한의 교과서를 좀 살펴보자. 독도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있는 섬이며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지켜온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이다.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독도령 유권을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는 우리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한 땅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파렴치하게 주장하며 독도 강탈에 미쳐 날뛰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망상은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 실제로 북한은 독도에 대한 책도 많이 내고 독도를 배경으로 한 우표도 발행했어. 그리고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자기들 지도에 독도를 슬쩍 끼워둔 걸 보곤 올림픽 종목의 영토 강탈이라는 종목도 생겼냐? 며 일본의 행태를 비꼬기도 했거든. 이렇게 북한은 생각보다 독도에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고 이게 북한이 우리나라 편이란 뜻은 아니야. 아예 한반도 전체가 북한 땅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독도 역시 북한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독도를 지키려는 것일 뿐이지. 근데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이지롱. 택배를 문 앞에 둬도 왜 안 훔쳐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겁도 없이 택배를 맨날 문 앞에 그냥 두고 가라고 할까? 외국이었으면 다 훔쳐가고 난리 났을 텐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전하잖아. 이것도 그럴듯한 이유가 있더라고. 일단 한국인은 성격이 급하잖아. 우리나라가 극적인 전쟁을 치르고 또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사람들의 행동이 점점 신속해졌어. 인터넷이든 뭐든 빠른 걸 엄청 좋아하고 택배도 마찬가지로 해당되거든. 뭘 주문하고 나면 최대한 빨리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원칙대로 택배를 본인한테 직접 전달하려면 확인할 게 많아지니까 기사분 입장에서도 배송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 또 내가 집에 있는 게 아니면 나중에 다시 배송해달라고 해야 하잖아. 이게 엄청 귀찮고 느리고 짜증나거든. 만약 집 앞에 놔달라고 했다가 분실되면 자기 책임이지만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이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생각이야. 그래서 암묵적 합의처럼 남의 택배에 손을 대지 않는 거지. 물론 택배 도난 사고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외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편이지. 근데 문 앞에 택배에는 손도 안 대면서 1층에 둔 자전거는 왜 이렇게 열심히 훔쳐가는 거야? 운동선수가 경기 도중 화장실이 급하면 어떡할까? 만약 선수가 경기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이때만큼은 화장실도 미리 가고 어떻게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겠지만 그래도 선수가 긴장하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경기 중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 야구같이 각 회마다 공수가 바뀌는 스포츠는 틈틈이 화장실 갈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축구같이 최대 45분 동안 못 쉬고 뛰어야 할 땐 참 곤란하거든. 만약 그 선수가 팀에서 중요한 포지션이거나 경기 초반이라면 교체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커지잖아. 그래서 축구의 경우엔 잠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어. 그럼 골키퍼는 어떡할까? 독일 대표팀 출신 골키퍼인 옌스 레만 선수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경기 중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 골대 뒤에서 몰래 해결했어. 볼일을 시원하게 보고 온 골키퍼는 경기를 3대1로 이길 수 있었지. 그런데 모든 스포츠가 경기 중에 볼일 보는 걸 허용하는 건 아냐.
신사적인 운동 테니스에선 경기 중 화장실 이용을 굉장히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거든. 실제로 데니스 샤포발로프 선수가 경기 중에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지만 심판이 거절하면서 언쟁을 벌였어. 끝내 이 선수는 화장실을 못 가고 경기를 치렀지만 결과는 승리였지. 왜 경기 중에 볼 일이 급하면 다 이기는 거지? 대통령 월급은 얼마일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월급을 얼마 받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020년도 기준으로 2억 391만 4천 원을 받았어. 월급으로 환산하면 1,699만 원이지. 근데 여기서 4대 보험이랑 세금을 다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1,166만 원 정도야. 이걸 바탕으로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더해보면 7억에 달하는 돈을 급여로 받게 돼.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여기서 추가로 특수활동비라는 걸 받을 수 있어.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나 국정수행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말하거든. 이게 식비를 포함해서 업무 중에 필요한 금액을 쓸 수 있는 거라 실제 생활하면서 지출할 금액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지. 그럼 대통령을 하기 위해선 얼마가 필요할까? 일단 후보로 등록하려면 3억 원이라는 거액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제출하는 게 시작이야. 그리고 이제 자기를 뽑아달라고 홍보할 돈을 써야겠지. 선거 비용 제한액이라는 게 있는데 후보자들은 인당 513억까지만 선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이건 득표율 15%가 넘으면 기탁금 3억 원을 포함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15%가 안 되면 저 모든 비용이 빚으로 남게 되는데 역시 대선 출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큰일 보는 중인데 휴지 없을 때 꿀팁.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일을 마쳤는데 이럴 수가? 휴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꿀팁을 알려줄 테니 잘 써먹어봐. 일단 제일 먼저 알아볼 게 휴지심이야. 솔직히 휴지 없을 때 휴지심이 있으면 그야말로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잖아. 일단 휴지심은 표면이 좀 거칠고 딱딱하거든. 이걸 바로 쓰면 안 되고 곱게 펴서 여러 번 비비고 문질러봐. 그럼 한층 부드럽고 연해져서 휴지까지는 아니어도 쓸만해지지. 그런데 휴지심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이 바로 양말인데 만약 신고 있는 게 페이크 삭스라면 앞뒤로 한 번씩 쓸 수 있는데 두 짝이니까 총 4번이나 쓸 수 있어. 발목이 긴 양말이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근데 내가 오늘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다음 방법을 써야 해. 입고 있는 속옷을 사용하면 되는데 바로 집으로 갈 거면 괜찮지만 다음 일정이 있다면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야. 이것도 좀 그렇다면 지갑을 열어볼까? 지폐는 좀 세균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휴지의 훌륭한 대체품이 될 수 있어.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는 물에 젖어도 잘 안 찢어져서 심지어 재활용도 가능하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고? 그럼 과감하게 속옷을 올리고 걷는 보폭은 좁게 재빠르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나가면 돼. 주민번호 뒷자리를 알려주면 안 되는 이유.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알려주면 큰일 난다는데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 6개와 뒷자리 7개, 이렇게 총 13자리로 이루어져 있어. 앞자리는 다들 알다시피 생년월일을 의미하고 뒷자리가 중요하거든. 첫 번째는 남자가 1과 3, 여자가 2와 4로 성별을 나타내.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는 지역 코드를 나타내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출생신고를 진행한 읍, 면, 동의 식별번호를 의미하지. 여섯 번째는 그 출생신고 당일에 몇 번째였는지 말하는 건데 보통 5명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한 자리 숫자면 충분하다. 마지막 7번째는 오류 검증 코드인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포함해서 12개 숫자를 특정 공식에 대입하면 딱 하나의 숫자가 산출되거든. 이게 위조 방지를 위한 식별번호가 되는 거지. 그럼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내 생년월일과 성별, 구체적인 지역까지 특정할 수 있는 거고 이 숫자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개인 식별 용도로 쓰는 것이라서 유출되면 타인이 나인 것처럼 행세할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알면 카드 내역까지도 뽑아낼 수 있다고 하거든. 이런 유출 위험 때문에 주민번호 대용으로 아이핀이라는 걸 새로 만든 건데 솔직히 이건 아무도 안 쓰지? 김정은 재산은 얼마나 될까? 가난한 나라 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야? 뭐 많은 나라가 있겠지만 나는 제일 먼저 북한이 떠오르거든.
북한은 우리나라의 50분의 1도 못 미치는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그럼 김정은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을까?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국가의 경제력을 따지는 지표 중 하나인 국내 총생산을 보면 김정은은 재산을 공개하고 있진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합동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밝혀낸 정보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러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에 있는 200여 개의 외국 은행 계좌에 돈을 분산시켜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무려 6조 원이야. 이걸 들고 우리나라에 오면 신라호텔의 이부진 사장을 꺾고 재산 순위 8위에 랭크될 수준이지. 김정은은 북한 전역에 20개의 궁전 같은 저택, 100대 이상의 고급 차량, 최소 1기 이상의 전용기를 보유했는데 밝혀진 것만 이 정도면 실제로 까보면 뭐가 더 나올지 몰라. 지금 북한 주민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김정은은 엄청 부자인 거야. 그런데 말이 6조 원이지 사실상 북한 땅에 있는 그 모든 게 다 김정은 재산이나 다름없어서 개인의 재산 규모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근데 6조나 있어도 뿌링클 하나 제대로 못 먹겠지? 연령 제한은 왜 하필 19세일까? 우리 사회에선 청불영화나 술이나 담배나 전부 만 19세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잖아. 법적으로 성년과 미성년을 나누는 기준이 왜 하필이면 만 19세일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성인이라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나이라는 뜻이야. 이제 보호자 필요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고 각종 법률 행위도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정신적으로 만 18세까지는 미성숙했다가 만 19세가 되면 짜잔하고 성숙해지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만 19세가 넘으면 스스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 또 국민이 받는 기초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이나 보건과 각종 사회 시스템상에서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결과가 바로 만 19세인 거야. 근데 이게 사회적 합의의 결과인 것뿐이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기준이거든.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인 기준도 원래 만 21세였다가 지금은 만 19세까지 내려온 건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많은 문물을 접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판단력도 더 빠르게 갖출 수 있어서 성인이 되는 연령도 함께 낮아지는 거지. 다들 성인이 빨리 되고 싶어 하지만 성인이 된다고 그렇게 자유롭진 않아. 나는 아직도 청불 볼 때 나쁜 짓 하는 기분이야. 교도소에선 진짜 콩밥을 줄까? 무슨 잘못을 한 사람에게 콩밥 먹고 싶냐? 고 하는 말 들어봤어? 감옥에 가면 콩밥을 먹는다는 말을 하는 건데 진짜 교도소는 콩밥을 줄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 교도소에서 콩밥이 나왔어.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가격 때문이지. 어쨌든 영양이 골고루 포함된 음식을 먹여야 하는데 단백질 보충용으로 고기처럼 비싼 음식을 주긴 힘드니까 대신 콩밥을 주기 시작한 거지. 이땐 쌀 30%, 보리 50%, 콩 20%를 섞어서 밥을 만들었어. 근데 1986년부터 콩값이 올라갔거든. 그럼 또 수지가 안 맞으니까 쌀 반과 보리 반을 넣어서 보리밥을 주기 시작했어. 이렇게 한참을 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게 돼. 원래 국가 차원에서 농민에게 직접 보리를 구입하는 보리수매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2011년에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리를 구입하지 않게 되었어. 결국 2014년부터 100% 쌀밥으로 바뀌었지. 그럼 콩이 사라진 상황에서 죄수들은 뭐로 단백질을 보충할까? 법무부에서 이 내용을 밝혔는데 최근 들어 식단에 고기 반찬 등이 추가되면서 콩밥이 아니라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 이제부턴 콩밥 먹을래? 가 아니라 쌀밥에 고기 반찬 좀 먹어야겠다. 고 말해야 하는 건가? 대마초가 한국에서 불법인 이유.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도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대마초가 불법일까? 심지어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약하고 유럽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카페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것도 허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그런데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 일단 담배보다 각성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는 종종 들어봤지. 이건 THC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이 위험해서 금지하는 거야. 또 대마초가 다른 마약의 진입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 이걸 관문 이론이라고 해. 대마초의 환자 효과가 더 강력하고 유쾌한 마약이나 환각물질로 유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지.
실제로 평생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의 45%가 다른 불법 마약을 접한 적이 있다. 그리고 대마초에 오래 노출되면 담배보다 타르 함량이 2배나 높아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운동 감각이 떨어지고 환청이 들리거나 환영이 보이는 심각한 정신질환이 발병할 확률도 무려 5배나 높아진대. 또 대마초에 취해서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경우도 생길 거야. 근데 담배나 술도 대마초만큼 나쁘지 않나? 왜 한국인들만 때를 미는 걸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굳이 때를 미는 걸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의 때를 안 미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문화가 생긴 이유가 있어. 때밀이 수건을 보통 이태리 타월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이게 진짜 이탈리아에서 온 건 아니야. 과거 부산에 한일직물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타월을 개발하려고 이태리에서 원단을 하나 수입해왔어. 그런데 이 원단이 너무 거칠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랐거든. 근데 어느 날 회사 관계자가 샤워를 하다가 좀 까칠까칠한 천으로 피부를 밀면 어떨까라는 획기적이고도 기발한 생각을 하게 돼 시범으로 만들어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대로 이걸 상품으로 생산했어. 그렇게 손바닥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2000조각이 몇 년도 안 되어 한국 목욕 문화를 완전히 바꿨고 아예 때미는 직업인 세신사도 생길 정도였지. 우리나라는 뭐 이열치열이라면서 더운 날 뜨거운 거 먹는 것도 좋아하고 혀가 아플 정도로 매운 음식도 좋아하고 엄청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좋아하고 엄청 아프게 때밀면서 시원하다고 좋아하잖아. 우린 뭔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민족인가 봐. 아무튼 최근 들어 세계의 한국 문화가 널리 유행하면서 외국인들이 떼수건을 기념품으로도 사가고 때미는 문화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대. 이렇게 다들 K 떼수건에 중독되는 거지. 왜 기계를 때리면 고쳐지는 걸까? 기계가 갑자기 잘 안 될 때 몇 번 때리면 고쳐지는 경우가 있잖아. 도대체 왜 기계는 맞아야 말을 듣는 걸까?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옛날 기계에는 각자 따로 노는 부품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품들을 연결하느라 전부 납땜을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 잔결함도 많았고 먼지가 껴서 접촉 불량도 자주 발생했어. 심지어 납땜을 할 때도 순도가 높은 납이 아니라 철 함유량이 높은 저가 납을 사용해서 납땜한 게 잘 떨어졌지. 기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기계에 충격을 가하면 떨어졌던 납땜이 다시 연결되거나 사이에 있던 먼지가 빠지면서 기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했거든. 심지어 아포아이아이는 칩이 계속 튀어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애플 공식 AS 센터에서 칩이 튀어나오면 아포아이아이를 들어 올린 다음 바닥으로 내려치라는 답변을 내놓았어. 이때 발생하는 충격으로 칩이 제 위치로 가는 걸 유도한 거지. 근데 지금은 때려서 고치려고 하면 안 돼. 현대의 기계들은 부품이 엄청 미세하고 정밀한 데다가 부품들끼리 서로 연계된 경우가 많아서 접촉 불량 문제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 괜히 때렸다가 더 고장날 확률이 높아졌지. 그럼 기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고쳐지지 않더라도 바닥으로 세게 내리쳐봐. 고장 나도 제대로 고장 나야 새 걸 살 거 아냐?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일까? 부자들은 왜 이렇게 못된 걸까?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 불법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고 갑질도 엄청 하는 것 같잖아. 심지어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고 적혀 있어. 그럼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심성이 진짜 못돼지는 걸까? 우선 언더도그마라는 개념을 살펴보자. 이건 힘의 차이를 근거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현상인데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반드시 악하다고 인식하는 거야.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볼게. 몸도 좋고 건장한 20대 청년이 아주 노쇠한 70대 할머니와 목소리를 높이며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은 왜 힘없는 할머니에게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진짜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야. 할머니가 청년에게 먼저 폭언을 퍼부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든다는 거지. 이런 현상이 사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사회적으로 강자라고 여겨지는 부자들이 뭔가 더 못되게 보이곤 하지만 사실 이건 부자이고 부자가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도덕심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 편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자고. 흘러나오는 코피로 헌혈해도 될까? 코피처럼 그냥 흘러나가는 피들을 헌혈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걸까?
일단 코피와 같이 우리 몸에서 한번 빠져나왔던 피를 다시 몸속에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어. 바로 수술 중 수혈이라는 방법인데, 수술하는 도중에 피가 많이 흐르면 수혈이 필요하지만 이때 피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출혈된 피를 모아서 쓰는 거지. 근데 이걸 그냥 넣으면 출혈된 피와 함께 있는 오염물질이 전부 혈관으로 다시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거나 더 큰 질병을 만들 수도 있어. 따라서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피를 깨끗하게 만든 다음 환자의 몸속으로 다시 넣는 거야. 또 이거 말고도 오염물질을 거르는 특수 필터를 장착해 재주입하는 경우도 있지. 코피도 마찬가지거든. 당연히 코피도 수술 중 흘리는 피처럼 수많은 오염물질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어서 그대로 넣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럼 재빠르게 코피를 수집하고 원심분리기나 특수 필터를 이용해 피의 이물질을 걸러낸다면 이론적으론 다시 쓸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혈액 특성상 신체 밖으로 나오면 금방 굳어버려서 진짜 빠르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그나마 가능하지. 근데 헌혈을 한 번 할 때 400m를 뽑아야 하거든. 코피로 그만큼을 뽑을 바에는 그냥 헌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카톡 알림음은 대체 누구 목소리일까? 전 국민이 다 아는 소리가 있을 거야. 바로 까똑 까똑이라는 알림음인데 이게 과연 누구 목소리일까? 기계음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따라한 목소리 같기도 하잖아. 예상과는 다르게 저 소리의 주인공은 진짜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 카카오 크루인 브랜드의 30개월 된 딸이었지.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써서 알림음을 만든데도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라떼 유행했던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 이 드라마에서 문자와숑이라는 음성 알림이 큰 인기를 얻었고 카카오에서도 음성 알림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어. 보통은 목소리 전문가인 성우를 섭외해서 녹음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당시 카카오 크루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으로 성우를 뽑는 것 대신 폰으로 어린 자녀의 목소리를 녹음해 알림음으로 쓸 목소리를 선정해서 이라는 알림음이 생기게 된 거야. 진짜 어린아이 목소리라고 생각하니 더 귀엽지 않아? 이거 말고도 지금은 사라졌지만 카카오톡이라는 알림음이 있었는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야.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내한 중 연설에서 카카오톡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감명을 받은 카카오 CEO가 백악관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을 낱낱이 뒤져서 일주일 만에 카카오톡 알림음으로 등록했다고 해. 이처럼 카카오 알림음은 유명인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하는데 다음은 내 차례인가? 스포일러는 과연 불법일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부류가 영화 먼저 보고 스포일러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내가 자세하게 알아왔으니까 잘 읽어봐. 형법 314조를 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되어 있어. 근데 잘 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 처벌이 되는 건데 스포일러는 사실을 유출하는 것이라서 처벌이 힘든 거야. 또 업무를 방해하는 부분은 명확하지만 스포일러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를 안 봐서 그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그렇다고 무조건 안 걸리는 건 아닌데 개인적인 평이나 영화 감상을 넘어 상영을 방해할 목적이 뚜렷하거나 조직적으로 내용을 퍼뜨리고 다니면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져. 또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영화의 한 장면이나 음악, 대사 등을 어딘가에 게시하면 저작권 문제가 걸릴 수도 있어. 어쨌든 스토리에서 범인이 누구고 줄거리가 어떻다 하는 것을 퍼뜨리는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어려운데 그렇다고 주변에 괜히 스포일러 짓을 하고 다니다간 손절당하기 십상이지. 또 어디서는 소설의 범인을 폭로했다가 칼부림이 난 사건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패션쇼의 옷들이 이상한 이유. 샤넬이나 루이비통 등 유명 브랜드들의 패션쇼는 항상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지. 그런데 막상 거기 나오는 옷들을 보면 저걸 입으라고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옷들이 많잖아. 패션쇼 옷들은 왜 이렇게 다 이상할까? 패션쇼에 나오는 옷들이 이상해 보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 패션쇼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오트쿠티르와 프레타포르테가 있어. 오트쿠티르는 고급 의상점이란 뜻의 프랑스어로 그 시즌의 콘셉트를 제시해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끄는 패션쇼야.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상업성보다는 예술성을 강조한 옷을 만들고
종종 실험적인 시도를 하기도 해. 즉, 오트쿠티르는 예술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회라고 할 수 있지. 두 번째로 프레타포르테는 고급 기성복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야. 오트쿠티르가 패션의 의미와 예술성에 집중했다면 프레타포르테에서는 그 의미를 상업적으로 풀어내어 주로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옷들을 선보이지. 간단히 말해 패션쇼를 본 후의 반응이 옷 진짜 예쁘다 라면 프레타포르테고 저걸 누가 입어? 라면 오트쿠티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보통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쇼는 프레타포르테가 아니라 오트쿠티르라서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볼 땐 패션쇼에는 항상 이상한 옷들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런데 오트쿠티르에 나오는 옷도 신기하지만 그 패션쇼의 모델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옷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대 500은 쳐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비타민을 먹으면 왜 오줌이 노란색이 될까?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부모님이 고생한다며 비타민 영양제 같은 거 챙겨주시지? 근데 그거 먹고 화장실을 가면 진짜 진한 노란색 오줌이 나오잖아. 비싼 비타민을 먹었는데 오줌으로 싹 다 버려버리는 거 아닌지 싶어서 아까워할 한국인들 많지? 하지만 오줌으로 배출되는 비타민을 아까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 우리 신체에서 오줌을 만드는 과정을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우리 몸에 있는 피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 그 중에서는 노폐물도 있지. 근데 이런 노폐물이 혈관에 계속 쌓이게 되면 몸에 정말 좋지 않겠지. 그래서 신장에서 피를 걸러주는 거야. 정수기처럼 말이지. 그런데 피에는 노폐물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들어있지. 당연히 이 영양소는 걸러내지 않고 인체로 다시 흡수시켜. 그런데 이 영양소를 재흡수하는 데는 용량의 한계가 존재해. 그래서 우리가 먹은 비타민이 너무 많다면 신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의 영양소를 흡수하더라도 그 일부가 오줌으로 다시 배출되는 거야. 이때 비타민C는 오렌지색이고 비타민 B의 리보플라빈은 노란색이라 오줌색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비타민을 먹고 오줌색이 노란색이라면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거의 최대의 영양소를 흡수했다고 보면 돼. 아까워게 아니라 매우 흡족할 일이지. 근데 더 강한 비타민제는 노란색을 넘어 형광색 오줌이 나온다더라고.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 오브 윌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